네, 안녕하세요. 유홍채 교수입니다. 오늘 통일문제의 2의 제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선선해졌죠.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가 이렇게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볼 수 있는 날이 10월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지금 24일까지 비대면인데, 이제, 그 계획대로 하면 29일부터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대면, 비대면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학생들이 다 강의실에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겠고요.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강의실에서 그나마 좀 나와서 강의를 듣는 그런 기회가 곧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강의하기가 조금 나아지겠죠.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강의실에서 혼자서,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모시는 강사분들 모시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고 있는데, 강의실에서 직접 강의를 듣고 또 강의가 끝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이런 현장의 맛이 좀 없는 것이 이번 학기, 지난 학기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기 위해서 다들 노력해야겠고요. 갑자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정말 꼰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네. 네. 오늘은 북한의 언론에 대해서 우리 정진화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사실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사회가 변화되거나 나아갈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언론을 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구텐베르크의 금소갈자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전에 왕과 귀족들 중심으로, 성직자 중심으로 이렇게 차단되어 있던 정보가, 그때 당시의 정보는 대부분이 성경에 대한 정보였죠. 그래서 금소갈자가 발명이 되고 인쇄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책이 대량으로 출판이 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드러내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종교혁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고, 청교도혁명, 너무 멀리 갔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현대사회에서 그 정보 전달자로서 그 다음에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언론이 하고 있는 역할인데,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언론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을 비판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물론 비판의 대상일 수도 있고 비판해야 될 부분들은 비판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주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 전문가분들하고 북한의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북한 나빠요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나라가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인, 사회문화적인,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 그 남한의 모습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또 우리가 짚어보고 따져보면 수정해하고 이게 정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비판을 한달지 뭐 칭찬을 한달지 이러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에서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초청해서 각 분야별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통일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알고 통일이 돼야죠.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첫 번째 독일의 경우에 사실 독일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동독과 서독 간에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준비 통일 비용이랄지 이런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동서독 주민들 간에 다양한 갈등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의식의 문제, 그 다음에 생활의 문제, 주도권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굉장히 여전히 갈등을 맺고 있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다른 예로서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통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나 어떤 그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통일 이후에, 합쳐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당장 뭐 10년, 20년 안에 통일이 될 가능성은 어떤 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후에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정치 경제를 이해를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해야 될 북한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았을 때 우리가 통일 이후에 갈등 문제랄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언론이 만약에 어떤 우리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념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정치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 다음에 지역적인, 기타 등등의 연령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언론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한국에 있는 KBS, MBC 쭉 있고, 신문사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곳들에서 각기 서로 다른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사회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론이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된다. 특히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 간의 입장 차이가 나는 것, 그 다음에 연령에 있어서 입장 차이, 지역에서 입장 차이들이 대부분이 정치적 입장 차이로 수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언론이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것만큼 중요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되는 이런 책임감도 있죠. 왜냐하면
국민과 대중들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언론을 거의 신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공통된 이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팩트 체크를 할지 이런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죠. 신문에 나온 것을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소위 요즘에 이야기하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데 픽션을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다가 약간의 픽션을 더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현재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지 간에 과연 정말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내지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중립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가, 진실을 전달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북한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북한 보도하고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북한 보도가 사뭇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그 느낌이나 결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서 북한 문제를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그러하다면 북한의 언론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언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북한 언론을 보는 북한 주민들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셨던 우리 정진화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진화 선생님 모시고 본인 소개도 아마 그동안 했던 것처럼 직접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석사 과정 2학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북한의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북한에서 철도방송위원회 아나운서로 8년 동안 근무했다가 2002년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제 한 3년 동안을 KBS 한민족 라디오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서기철 아나운서와 함께 북한 노동신문 바로 읽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3년 동안을 방송을 진행했고, 지금도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과 함께 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북한의 언론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는 선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북한의 언론은 노동당과 북한 정부를 대변하는 기관지입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KBS, SBS, MBC 여러 방송사가 있고, 또 한국경제신문, 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여러 가지 신문사가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신문사들이 독립적인 기관인 것이 아니고 정부나 또 노동당을 대변하는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관지는 우리가 TV나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입니다. 노동신문은 김일성 때부터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로서 이제 사명을 하고 있고요. 주요 구독자는 1980년대 이전에는 이제 그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당원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신문을 구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중반, 후반에 들어와서 동유럽권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북한식으로 말하면 망했다 그러는데, 체제 전환을 하면서 북한이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북한의 노동신문도 부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계층이 각 공장, 기업소, 또 농어촌 부분에 세포비서라고 있어요. 당원들의 가장 작은 기초 말단 조직. 그래서 그런 세포비서들로부터 각 공장, 기업소에는 무조건 한 부씩 들어가게 되고, 아침마다 노동신문이 보급되어 오면
한 명이 나와서 저처럼 이제 사람들을 모여놓고 읽어주는 독보 형식으로서 이제 그 노동신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을 접할 때는 뭐 공장 기업소에서 뭐 생산하는 여러 가지 생산적 성과들도 있고, 또 뭐 김일성 부사가 다니면서 현지 시찰한 소식이나 또는 대내외 소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는 북한 노동신문의 특징은 그냥 육면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신문을 보면 굉장히 뭐 지면이 많아요. 22지면, 24지면 뭐 이렇게 나가는데 북한 노동신문은 예나 지금이나 육면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1보도, 2보도, 3보도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신문 1면과 2면에 실리는 보도가 바로 1보도입니다. 3, 4면 지면에 실리는 뉴스가 2보도, 다시 말해서 경제 뉴스입니다. 그리고 5, 6면은 별도로 간지로 나오는데 여기에 실리는 뉴스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제3국의 국제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면에 실리는 정치 뉴스 가운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김정일이 뭐 조선인민군 열병식에 나와서 연설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비롯해서 김 부사가 진행하는 현지 시찰이나 현지 지도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뭐 사진, 또는 김일성의 김정일, 김일성의 직접적인 비준을 받은 사설이나 논설이 1면과 2면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신문들에 솔직히 이제 그게 노동당 기간지나 정부 기간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뭐 본지의 논평이나 이런 것이 실릴 때는 간혹 있긴 했지만은 북한처럼 사설이나 논설이나 정론이나 평론이나 이게 굉장히 큰 지면을 하려 하는 것은 저는 몇 번 솔직히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신문에 나오는 사설이나 논설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선전지도부에서 저희들이 할 때는 김정일 생전 시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사인이 있어야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직지도부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의 직접적인 그 사인이 있어야 이제 그 기사로까지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한기관지는 노동당이 발행하는 노동신문, 내각에서 발행하는 민주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 정부 기관 일꾼들 중에 해외 담당 부분이 있어요. 해외 파트를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주의 사이지 청년동맹 기간지라고 있는데 청년들의 조직입니다. 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청년동맹 이전에는 그 조직의 이름을 사로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그래서 사로총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발행하는 기간지 그 청년전위가 있습니다. 청년전위. 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총정치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조선인민군이 있는데 말 그대로 북한의 인민군 병사들이 보는 신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신문 주한기관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에 내려가면 저희도 여기 보면 지방기 뭐 전라도에 가면 전북일보가 있고 전남일보가 있고 경상일보가 있는 것처럼 북한에도 역시 함경남도에는 도민일보가 있고 함경북도일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각 지방을 대변하는 도일보들이 있는데 북한 이제 열악한 사정상 도일보가 원만하게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지로서의 역할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시장 경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뉴스는 신문에 실릴 수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국가가 이제 통제하는,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만 신문 지상에 실릴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용어로 쓰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전에는 구읍의 소리 방송에 의하면 이런 내용도 많이 들었는데, 현재는 우리 민족끼리라던가 또는 이제 더 평양 타임즈라고 해가지고, 평양 타임즈이긴 하지만은 북조선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내외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철도에서 발행하는 철도 신문이 있고요.
천국에서 발행하는 건설신문 또는 교육자들을 위한 교육신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장 기업소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신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소식지, 간단하게 뭐 몇 페이지 가는 소식지인데 신문으로서의 정확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공장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선전부나 직관부가 별도로 생산하는 그런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도 대학에 다니지만은 대학에서 발행하는 신문들 비해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북한의 대학 신문이 거의 그렇게 뭐 정규 신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쉬운 신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을 볼 때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함께 철도방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는 원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하나의 기구인데 1970년대부터 김일성이 북한이 철도 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철도는 아직까지 일제강점기에 건설했던 철길이 대부분 그냥 남아있는 상태고요. 북한 당국이 광복 이후에 새로 건설한 철길이라고 해도 그 상태가 대한민국의 KTX가 다니자면 아마 그 철길은 해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사정을 해가지고 열차가 떠나는 시간은 있어도 도착하는 시간은 그렇게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느라고 철길 위에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김일성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당의 정책이나 이런 방침 같은 것들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1970년대에 철도방송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철도방송위원회 함흥주재부에서 1984년 2월부터 1991년 4월 30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방송위원회는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달리는 열차에 방송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각 한 명의 열차 방송원이 탑승을 해서 열차가 떠나는 시각부터 도착할 때까지 손님들과 함께 움직이는 북한으로 말하면 이제 그 사무원직,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니까 각 방송사가 이제 많은 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해당 방송사에도 굉장히 아나운서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의 아나운서는 굉장히 적죠. 우리가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뉴스를 할 때는 거든 이춘희 방송원이 혼자 나오는 것처럼 북한의 아나운서도 최근에 이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많이 새로운 방송원들이 새로 양성된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나마 방송사가 하나다 보니까 방송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철도방송위원회는요, 중앙방송위원회보다는 아나운서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방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철도방송위원회가 있고요. 또 함흥, 청진, 해산, 해주, 신의주 이런 5개 지역에 해당 주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재부라는 건 뭐냐면 함흥에서 평양으로 가는 열차, 청진에서 평양으로 가는 열차, 해산에서 원송으로 가는 열차 이렇게 열차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이제 열차 승무원들과 함께 열차 방송이 탑승을 하는데 그에 맞게 거기서 이제 열차 방송원들이 오르다 보니까 주재부가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열차 방송 주재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생겨났고요. 함흥 주재부가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평양 다음 가는 두 번째 큰 도시가 함흥이다 보니까 저희 함흥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평양 다음으로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아나운서가 소속된 기관은 다릅니다. 철도방송위원회나 조선중앙방송이나 기관은 다르지만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선노동당 조직부나 선전부 직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 주재부라고 하지만은 편성표는 철저하게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편성표에 의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열차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열차 출발 시간에 따라서 각 열차가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며칠씩 걸리는 열차다. 평양을 떠나서 청진까지 가는데 뭐 닷새가 걸린다 이렇게 하면 출발 시간부터 아침 6시에 출발하면 시간이 정해진 거는 어떤 열차든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2시간씩 방송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15분 내지 20분 정도 또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는 30분 정도의 그런 타임을 두고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열차 방송 편성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원은 철저하게 편성표의 기준을 해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철도방송은 어떤 방송을 하냐? 첫 번째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가지고 생방송 뉴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생방송은 저희가 그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 중앙방송 라디오를 송출을 해줍니다. 자, 오후 5시 같은 경우에는 조선중앙방송에서 그날 하루에 있은 가장 중요한 뉴스들이 오전 9시, 오후 5시에 나오는데, 열차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에 집중적으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어서 열차 구간을 달리는 모든 열차들이 그 시간에는 중앙방송을 송출하게끔 편성토에 직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뭐 생방송으로 뉴스도 해주고요. 아무래도 열차를 타고 가면 손님들이 지켜야 될 공중도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또 가다 보면 지루해요. 음악도 틀어주죠. 음악도 틀어주고, 또, 그런 상황극을 이제 맞추어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극 같은 거는 열차 방송에 혼자 탑승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녹음물이 내려옵니다. 철도 방송인에도 조선중 방송인의 기구가 똑같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고, 문해청국이 있고, 방송음악단이 있고, 아나운서 이제 그러한 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철도방송위원회도 역시 이러한 부서들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음악 편성도 해서 내려보내고 상황극도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여러 가지 그러한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녹음물로 만들어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은 저희가 조선노동당 조직부와 선전부의 지시와 그런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을 하는 데서 오독과 제독이 없어야 한다. 오독과 제독이라는 것은 이제 아나운서들만 알 수 있는 전문 용어인데요. 오독, 틀리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아나운서가 잘못 캐치를 해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면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질 때 이것은 정말 방송 사고입니다. 두 번째로 제독입니다. 혹시 저는 이제 북한에서는 정말 이런 오제독 사고가 볼 수 없는 것이 특히 특별한 뉴스, 일뉴스에서 정치 뉴스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에 오제독 뉴스는 정치 사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든 녹음, 이제 방송들이 녹음되어서 녹음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송을 북한 주민들은 솔직히 좀 볼 수가 없는데 한국에 오면 여러 번 저는 그런 걸 봤어요. 방송에서 뭐 아침에 나간 뉴스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사죄하는 것은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없어요. 여기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내가 뭐 잘못된 언어로 이야기했다든가 혹시 내용을 잘못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이제 수정하거나 잘못되다고 사과를 하거나 이런 내용은 북한 방송에서는 그 어떤 방송에서도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도방송인의 아나운서들이 중앙방송인의 아나운서들보다 많다고 했어요. 이제 평양만 해도 한 200여 명이 있고요. 저희 함흥에도 한 30명이 있어요. 청진에 15명 정도. 가장 좋은 게 이제 해상주재부인데 해상주재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여기가 김정일이 이제 조직지도부, 조직부장,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김일성의 이제 후계인으로 나서면서 양강도에 대한 게 이제 많이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양강도란 지역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겠는데 이게 이제 솔직히 김정일이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는 건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사실인데 북한 쪽만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1년 이제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러시아에 가가지고 88 여단이 있는 그 숙소에 가가지고 이게 바로 김정일의 생가입니다. 이거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아직까지 북한 정부는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지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이제 철저히 숨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걸 숨기고 백두산을 김정일의 고향으로 만들다 보니까 백두산으로 북한의 군인들도 가고 당단부도 가고 대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고 모든 근로자들이 답사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게 양강도 해상주재부가 열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게 새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나운서들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북한의 철도방송위원회는요, 아나운서나 이제 편성원 또 기자, 촬영기자, 편집원,
이제 검정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녹음기나 이 기구를 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설을 볼 때 조선정 방송이면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대내외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철도방송위와 조선정 방송위는 같은 기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 보면 아나운서가 되게 힘들죠. 저희 보고 이제 제가 혹시 뭐 강의 나가서 아나운서를 했습니다. 와, 굉장히 선망의 눈길을 보는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북한의 아나운서는 첫째도 둘째도 성분을 봅니다. 저도 이제 조상독을 좀 입었는데요. 애 할아버지가 이제 항해를 해서 이제 손녀인 제가, 예손녀인 제가 이제 큰 덕을 입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전문대를 졸업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식품영양학 쪽으로 졸업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좀 작가를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글을 좀 써가지고 작가나 기자 쪽을 하고 싶었는데 북한에서는 좀 힘든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워낙 이제 이런 통신 언론 쪽이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협소하죠. 솔직히 뭐 말을 해도 계속 노동신밖에 안 나오고 아나운서를 비춰도 한두 명밖에 안 비치고 또 기사도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어떤 기사의 분류나 종류나 이런 뉴스거리를 다루는 모든 분류에서 볼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의 언론하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언론은 이게 이제 나쁜 말 하면 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게 그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경쟁 규모가 이제 말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급수 시험을 쳐요. 한국은 아나운서로 되기 위해서 뭐 학원도 다니고 뭐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영향력을 쌓는다는데 북한은 아나운서로 되기 위해서 다닐 수 있는 학원이나 이런 게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에서 내려서 이제 그 화수를 보고 뽑거나 또는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이제 빽이 많이 통해요. 그래서 고위 당직자들의 이제 자녀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좀 그런 분야예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라는 부분이 솔직히 뭐 저희가 힘을 쓰거나 이렇게 뭐 노력을 충당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말로 하는 건데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이런 특성상 마이크를 아무 사람한테나 맡기지는 않아요. 솔직히 마이크를 든다는 것은 내가 혼자 듣기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건데 마이크를 들고 정말 사상이 나쁜 사람이 한마디 좋지 못한 말을 했다. 정부에 대해서 아까처럼 어제덕이 나가는 그러한 하수를 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잘못 전파되기 때문에 북한은 아무 사람에게나 이렇게 마이크를 활용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나운서를 하는데요. 아나운서를 일단 입사를 해서 3년이 지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근데 제가 함흥주지부에 있었는데 저희 같이 또래가 3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3년이 지났다. 3명한테 똑같이 그 자격을 주냐? 그건 아닙니다. 이 3년 동안은 한국에서 말하면 인턴 과정이에요. 물론 제가 방송도 하고 기차를 타면서 위에서 내려온 논문을 가지고 모든 방송을 다른 일반 방송원들하고 똑같이 진행을 했지만 뭐 화술이나 또는 진행하는 방송의 수준의 이런 걸 봤을 때 해당 기업소에서 정해져 줍니다. 너는 이번 자격시험에 참가해도 된다. 아니 참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준을 해당 위원회가 정해져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는데 아나운서 시험 자격에는 첫째로 이론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이론 시험은 뭐냐? 북한이 원래 정치 체제가 굉장히 만연한 사회다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이제 김일성 부사가 방송이나 언론에 준 교시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어록이라고 하던데요. 방송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 방송 편집 기자 아나운서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이나 이제 그 언론 부분에 준 그러한 이제 그 어록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시험 문제 이론 시험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실기 시험이에요. 실기 시험은 조선당 방송위원회가 저한테 주어주는 뭐 뉴스가 있어요. 뭐 경제 뉴스나 삼보도나 정치보도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걸 이걸 해보세요 하고 저희한테 원고를 주면 제가 그게 맞는 원고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기예요. 내가 어떤 걸 가장 잘할 수 있다. 자, 아나운서도 한 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우리가 뭐 미스터 트로트 보고 또 윤회계가 출연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끼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재다능한 끼를 보여주는데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뉴스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춘희 아나운서처럼 공식적으로 이론 뉴스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최성원 방송원이나 전명철 아나운서처럼 한국인은 없는 프로그램인데 방송음악 서사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북한은 사람들의 감성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김일성의 덕성이나 이런 자료에다가 음악을 였는데 뭐 전투적인 가해를 엮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감성을 이제 그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예를 말하면 이제 그 우리가 임영웅 씨가 부른 그런 트롯 같은 데서 굉장히 감성을 있는 그런 음악을 같이 배워보려면 그게 방송음악 서사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따르는 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나 이런 시험을 되고요.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는 5급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면 4급부터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간부로 인정을 해요. 그럼 그 단계에서는 북한이 이제 중앙당 간부 몇 급부터는 중앙당에서 별도로 챙겨주는 게 있어요. 뭐 4, 5 공급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방송은 자격뿐만 아니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기자의 그러한 임무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격에서 이제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월급도 올라가야 되겠죠. 대우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4급은 굉장히 받기 힘든데 1990년대 북한이 6급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은 6급부터 아나운서의 그러한 자격 시험이 시작이 되고요. 정말 4급 아나운서도 많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배우라는 말을 굉장히 많아요. 국민 뭐 배우 뭐 이제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다거나 그런 데서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국민적인 호칭인 것 같은데 북한은 그러한 명예 칭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김정일에 대한 그런 일화 부분을 많이 담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가장 많이 하는 이춘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방송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인민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은 국민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민방송원 직무는 우리 아나운서한테는 최고의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급수도 높고 명예도 있고 이러면 정말 아나운서로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춘희 아나운서가 80세 고령에도 지금까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한테 잘 그 자리가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우리가 아나운서들 보면 수준을 봐서는 그러한 그 1호 뉴스 같은 거는 진행을 아직 그 수준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송에서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KBS 지금은 퇴직한 그 아나운서인데 그분이 쓴 어떤 책을 하나 읽다가 빵 터진 적이 있는데 아나운서는 아마도 같은가 봐요.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뭐 이제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니까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코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방송을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됩니다. 중앙방송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다 듣는 거지만 더 방송은 각 도에 있는 사람, 내가 함경남도에 살면 함경남도 도민만 들을 수 있는 방송이에요.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안 해요. 아침에 30분, 저녁 8시에 30분. 이렇게 딱 30분 하는데 그 중에서 10분 동안은 함경남도 어느 시, 어느 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은 면이라는 행정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시군이 있는데 시는 대체적으로 도 소재지에 포함되는 시들이나 별도의 시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아나운서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기자들도 그만큼 적어요. 특히 군방송은 방송위원회가 없고 조그만 사무실 하나에 녹음기나 마이크를 내고 그냥 진짜 여기는 그런 방송이 동네 방송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파트 살면 요즘에는 마스크 써라 무슨 담배를 복도에서 피우지 마 이런 방송 수준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걸 볼 때 정말 그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KBS 가보도 그렇고 뭐 MBC 가보도 그렇고 그 슈트디오나 이런 걸 보면 진짜 너무 부러워요. 아나운서면 한 번쯤은 그런 데서 방송을 하는 게 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보니까 전공에 관계없이 아나운서나 또는 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또 대한민국처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이에서는 특종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북한의 특종은 뭡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행보에 따르는 그 행사가 바로 특종인 거예요. 그럼 이 특종을 내가 잡는다? 그거는 택도 없는 말이고요. 본사에 본사 정치 보도반이라고 있어가지고 별도로 김일성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사람,
김일성의 김정일의 행보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방송원, 북한은 아나운서라고 방송원이라고 합니다. 취재할 수 있는 기자, 이런 사람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언론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몇 시에 나간 이런 뉴스가 이런 부분을 시정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멘트가 나오거나 또는 아나운서가 국민들한테 사지를 합니다. 북한은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방송 자체가 위에 노동당 조직부, 선정부의 철저한 그런 감독과 통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방송사고는 곧 정치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개별적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어떤 발행한 뭐 이런 녹음물 저희들도 이제 테이프예요. 처음에는 이제 카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그 테이프 2시간짜리 일본의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 그 2시간짜리 테이프, 지금은 그게 아마 고물주매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1987년부터는 이게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질이 저희가 그 전에 쓰던 큰 테이프보다는 굉장히 못해요. 근데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녹음기를 돌리다 보면 테이프 이렇게 벨벳 꼬여나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하면 이제 우리 방송이 이제 에피소드인데, 전압이 떨어지면 마이크가 말이 어눌해져요. 사람이 이제 뭐 혹시 이거 치매가 걸리면 말이 이게 어눌해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더듬거리고 이렇게 되는 게 막 졸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방송 상황에서 녹음기가 바로 그 역할을 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철도에서 자체가 생산하는 전기를 가지고 녹음기를 돌리게 되는데, 정말 전 객차가 이제 전기를 보장을 못해도 방송실은 그 전기를 보장을 해줍니다.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가 모자랄 때에는 녹음기가 정상 속도에서 돌아야 되는데 천천히 돌더라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분이 있겠는데 한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송 사고잖아요. 방송을 꺼야 됩니다. 겨울 돼서 녹음기에 기름이 돌아가는 그 기계 기름 있잖아요. 거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테이프가 돌지가 않아요. 테이프가 꼬이거나 이러는데 이제 저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인데, 사실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열차에 있는 식당에 가서 먹거나 이제 곽밥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잠깐 외출을 한 거예요. 테이프를 끼워놓고. 근데 그 테이프가 돌아가다 보니까 꼬이서 이렇게 막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열차에서 들은 손님이 신고를 해가지고 3개월 정지를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지 먹는 게 아니고 너 그냥 방송 못해 이게 아니에요. 북한은 이런 건 정치사고를 해가지고 현장에 북한 간부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노동 현장에 나가서 단련을 한다. 저희들도 똑같은 그러한 정치사고로 그러한 해당한 보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나운서가 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정치 성분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역대적으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냐, 이 사람의 어떤 가정적 분위기에서 살아왔고, 이 사람이 우리 당과 정부에 얼마나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것이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방송이 되고 싶어. 그런 꿈과 희망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언론이라고 하면 단조롭고 또 잠깐 듣는 소리만 듣는 것 같고 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현재 김정은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노동신문을 보고 또 언론을 보면 달라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전에는 남자 아나운서 1명, 여자 아나운서 1명 나와서 그냥 원고를 보면서 쫙 내려읽었다면, 요즘에는 2명이 나와서 보기 좋게 뭐 대담을 하는 형식도 있고요. 뒤에 나오는 이러한 그 배경도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놓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에 있는 내가 묻고 싶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준비된 말과 준비된 답변으로 방송을 진행한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언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지방방송에서 더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기를 아껴 써라, 물을 아껴 써라, 뭘 어떻게 해라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또 북한 사회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잘 집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지역방송이 나갈 때 10분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제가 서울에 사면 서울시 주민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자비하게 폭로를 합니다. 서울시 어느 구 어느 동에 사는 누구는
또 서울시 어느 구 모동에 사는 어느 기관에 있는 어느 일꾼은 이 이름까지 짚어가지고 폭로 방송을 하는데 그것은 북한 내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제3방송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코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사생활 보호한다. 아마 그게 되면 인권을 침해한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북한은 인권이라는 걸 그렇게 소중히 안 여깁니다. 당과 정부의 말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을 하고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입니다. 북한어는 철저하게 노동당과 정부의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나운서들의 북한 방송어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믿음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이제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중앙방송이나 도방송이나 지방방송은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내용을 전국의 모든 주민들한테 그 시간에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가장 부러운 게 그게요. 정말 많은 요즘에는 인터넷 언론까지 해가지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언론들과 방송사들과 통신사의 정말 뉴스가 그냥 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가짜 뉴스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뉴스를 하는 게 그게 언론인데 언론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책임 있는 뉴스로서 거듭나야 되는 거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너무 하라는 말만 하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춘희 아나운서라 보면 하고 있는 말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한 7년 동안을 이제 그 여행사에서 다니면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판문점으로 이제 가이드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나라에서 오냐면 동유럽권의 사회주의에서 옛날에 동유럽권 사회주의에서 온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물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너네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굉장히 후회했다고 하던데 그 감정이 어떠냐, 버리니까 어떠냐 했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도 사회주의 때는 너희처럼 그렇게 탄압을 받았고 조그만 차이도 없었고 한국 같은 이런 나라를 마음대로 비행기 타고 난 걸 상상도 못했다. 네, 그게 바로 북한이 말하는 정말 그 사회주의를 버린 또 민주주의를 택한 사람들이 어떤 부계적으로 말하면 버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선택을 한 거죠. 세상에 유일하게 북한 같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 와서도 보니까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중국은 사회주의가. 북한식으로 말한다면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공산당 일당이 있고 뭐 시진핑 주석의 말에 따라서 아직까지 공산당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면면을 볼 때 북한 같은 그러한 독립적인 그 정말 유일하고 특별한 사회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언론사도 방송사도 또 채널을 보면 알잖아요. 저는 중국에서 처음에 보고 채널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저희도 뭐 일반적으로 가입만 해도 뭐 20, 30개, 뭐 수십 개, 100개 이런 채널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진짜 그런 것들 하면 내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얼마나 많은 아나운서와 기자들과 편집원들과 PD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철저하게 당과 정부의 대변인이다. 그래서 아나운서나 기사에 대한 북한 정부의 믿음도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만약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진화 선생님께서 오늘 북한의 언론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북한의 주요 언론사가 조선중앙 TV, 그다음에 조선중앙 통신, 그다음에 조선중앙 통신,
통신했고, TV 했고, 중앙방송이 있죠. 방송. 그 다음에 노동신문. 이렇게 4개 정도가 북한의 그 전국 단위의 언론입니다. TV는 말 그대로 TV고, 방송은 라디오 방송이에요. 그 다음에 노동신문은 일간지 신문이고, 그 다음에 통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뉴시스랄지, 그 다음에 연합뉴스랄지, 이런 통신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 TV, 그 다음에 뉴시스 이런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신문도 발간을 하지만, 실제로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실제 지면 발행을 안 하죠. 이러는 것처럼 통신사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취재를 통해서 다른 언론사에 이렇게 기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진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4개의 언론사들은 기사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쓰는 기사, 조선중앙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 조선중앙TV에서 아나운서가 발표하는 그런 기사, 노동신문에서 나오는 기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이 읽혀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이거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철저하게 중앙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 공산당에서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표현 하나, 문구 하나, 기사 하나라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그 언론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언론하고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인데, 자,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개별적 개인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고 개인들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개인들이 자기의 책임을 지는 곳이지만,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 지역, 조직이 우선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목소리나 개별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회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회주의에서 생활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강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을 때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며,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북한으로 갈 수도 있죠. 통일이 굳이 안 되더라도 남북한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왕래가 잦아질수록 우리가 북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북한 사회를 잘 모르고 갔다가,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갔다가 행동이나 말에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또한 남북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가 생각보다 정진환 선생님이 짧게 해주셨네요. 런닝타임이 현재 54분. 자, 우리가 통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난 시간 말미에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로 북한의 인식이에요. 그 다음이 통일 문제죠. 통일로 가기 전에 우선 되어야 될 것이 평화.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북한을 인식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막연하게 불편하거나 무서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어제예요, 그제예요. 북한이 이제 전승절 저기 뭐죠? 당 창건일이었어요. 군 창건일이 아니고. 당 창건일을 기념을 해가지고 열병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여주고 핵 개발을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무섭거나 불편한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미, 흥미, 가십거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북한이 정말 무서운 존재냐?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정치권 중에 일부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북한이 곧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북한이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남한을 이렇게 무력을 통해서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알기로 김정일 시기였어요. 6.15 남북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언제냐면 김일성이 죽고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은 죽은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약 3년 동안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운둔 생활을 하거든요. 그 운둔 생활을 하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성군 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 사상을 창조를 해내죠. 성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군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호전적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의 남한의 어떤 경제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적인 외교력까지도 인정을 하면서 더 이상 남한이 우리의 적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문건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김정일이 6.15 남북공동선언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꾸준하게 북한의 기조는 뭐냐면 체제 유지였어요. 체제 유지, 체제 보장.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핵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서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도 체제 보장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고, 북한이 보기에는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해체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가 됐든 다른 어떤 무력 도발이 됐든지 간에 남한과의 어떤 전면전을 일으키겠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같이 죽자는 이야기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북한 사회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물론 그 수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국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지만 그 안에 다양한 시스템이 있고 너무나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체계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불편하고 무서운 존재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자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와 흥미와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TV에서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은 이게 두 개의 방송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탈북민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제가 이 강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팩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팩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다가 약간의 픽션을 그러니까 허구를 더해요. 그러면서 북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왜곡시켜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사실은 한 2주쯤 전에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봤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마이크가 너무 가까웠네. 제목이 뭐였냐면 북한 어린이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이게 키워드였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뭐가 있었냐면 인권 문제였죠. 당연히 인권 문제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북한의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철도 레일 주변에서 그 채석장에 가가지고 돌을 가져와서 철도 주변에다가 까는 화면을 깔고 거기에서 또 이게 돌이 너무 큰 것들은 망치로 돌을 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그 장면이 언제 찍었는지는 나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는 상시적으로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강제노동을 시키고 어린이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러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그 출연자가 눈시울을 붉히고 아나운서들은 광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죠. 저 장면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떠오르는 또 다른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작게는 뭐 쥐를 잡기는 운동을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한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쥐를 잡아가지고 집에서 쥐를 잡아서 학교에 가져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쥐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많이 가져오는 학생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모든 마을의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동네에 그 큰 길을 빗자루질을 하는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빗자루질을 해서 마을을 청소하는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 노동 강도는 좀 다르지만 나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그 소위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던 게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정진아 선생님 얼굴을 가리시는 게 뭐 동의가 안 돼서신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자고요. 북한의 현재의 상태, 사회적인 현황이 뭔가 그걸 해야 되는데, 자, 고난의 행군 시기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 시스템에서 이탈을 하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각자의 생활을 하고 점차적으로 당국의 이야기를 안 듣게 됐어요. 그리고 뭔가 노동을 필요로 할 때 동원을 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하고 노동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됐죠. 그런데 뭔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약에 그게 인권의 문제였고 정말 노동력을 착취해야 하는 거였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맞춰 이렇게 완벽하게 그림을 맞추려면 거기에서 누군가 감독관이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노동을 하도록 체근을 하고 그것을 강요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학교 선생님이 반 전체 아이들에게 오늘은 이러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들은 주말이었을 수도 있고 평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자 그래 가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모든 가능성을 배제시켜 놓고 그냥 시작부터 어린이 강제노동 키워드 타이틀에다가, 그래서 어린이 인권 문제로 시작해버린 것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제가 봤던 그 장면이 정말 북한에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노동을 착취한 것일 수도 있죠. 저도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60, 70년대의 모습을 보고 뭔가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 그거 역시도 같이 동일하게, 확실하지 않다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같이 언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가 그것이 인권 침해인지 노동력 착취인지 아니면 좀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른, 북한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학생들의 노력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 지금 제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했어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현장 강의도 아니고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영상인데,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북한에서 발표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북한이 실제로 북한에 발생하는 일, 그 다음에 북한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북한의 국제사회의 행위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도 그랬고 모르고도 그랬고 일부러 그러기도 했지만 일단 색안경을 끼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만약에 북한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흥분을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어린이들이 그러한 노동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60, 70년대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체제만 보더라도 북한이 독재를 한다고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랄지 사우디랄지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안 하고 여전히 왕권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비난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왕들이 돈이 많아. 그래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지장이 없어. 북한은 왕이 돈이 없어. 그 다음에 경제 제재까지 받아가지고 더 힘들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릴 만큼 능력이 없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북한만 과연 비난을 할 대상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가졌던 이 북한에 대한 색안경이 얼마나 진했는가. 저는 북한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색안경을 벗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좋은 모습이다 나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나쁘게 이야기할까를 상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기승전 북한 나빠요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일본 문제에 대해서, 한일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얼마 안 됐죠. 한 1년쯤 됐나요?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시키고 그 반도체 핵심 부품들을 수출을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한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로 만들었다, 지정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과연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는 않을 수도 있죠. 뭔가 이만큼이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는데 또 일본이 그렇게 명분을 삼기도 했고, 그런데 그 문제는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나중에 평가할 때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나중에 이야기할 부분이지, 한참 일본과 경제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야당 의원이 그거는 북한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호도시키는, 이런 것들이 기승전 북한 문제예요, 북한이 문제예요 라고 가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르고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모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이 중에서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 이러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북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 지금은 관계 개선이 우선이겠죠. 굉장히 교류가 지금 안 된 지가 꽤 오래됐고, 최근에 김정은이 북한하고 인도적 지원이랄지 다양한 교류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마저도 사실 진심이 아니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꽤 많고, 관계 개선이 안 되면 평화도 오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통일도 요원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있었냐면, 이렇게 보자고요. 남한과 북한의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뭐가 있냐면, 이건 정말 큰 걸림돌인데요.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공식 국가 명칭이. 그런데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났을 때 절대 한국이라고 잘 이야기 안 해요. 남한 내지 북한이라고도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남한에서는 남한, 북한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고 북한에서는 남조선, 북조선이겠죠? 북조선이 먼저겠죠? 북남조선이라고 부르고 싶어 해요. 이 단어 두 개만 가지고도 남북한 사이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한국은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조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남한, 북한 할 때 이미 북한도 대한민국의 일부인 거죠. 북한도 남조선, 북조선 표현할 때 남쪽이 이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두 나라는 국호를 갖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인데 이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사문화된 규정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때문에. 자, 우리나라 헌법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영토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영토 규정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실 텐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다. 헌법적으로 보면 이미 이 북한 땅까지 대한민국 영토인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김정은과 그 정권은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인정할 수 없죠.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여전히 민족적 오래돼서 잊어먹었네. 조국의 적화 내지는 사회주의와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여전히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목표가 남조선을 공산화시켜서 통일을 시켜야 되는 이것이 조선노동당의 그 최종 목표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헌법이랄지 조선노동당 규약 모두가 이미 1990년대 후반에 달성 불가능한 그런 문구로 이미 사문화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각 나라의 중요한 핵심 문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을 수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들이 각 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은 이전까지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통일의 대상이었죠.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었는데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 만난 이후에 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평화로 바뀌어요. 평화로. 여기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게 종전. 종전이 먼저 있어야 평화협정이 있을 테니까. 자, 한반도 평화협정론은 이미 대한민국 내에서도 국제적으로는 이미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도 북한을 단순하게 민족적, 감정적 측면에서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존재를 국가성을 인정을 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평화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새롭게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70년, 80년 그러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짧아요.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2017년까지는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식이 통일이었다면, 통일의 대상이었다면, 이 통일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2018년 이후에는 무조건적인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동등한 당사자로서 인정하는, 그 전에는 통일의 대상일 때는 당사자가 아니었던 거죠. 배제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2017년 이후에는 2018년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북한을 동등한 당사자로 인정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2018년에 그 한반도 4.27 판문점 선언과 그 이후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무슨 다리였죠? 네, 도보다리에서 만났던 두 번의 사건은 그동안의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새로운 시기에 나오는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동안에 당장에 통일이 되고 무조건적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뭔가 통일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현실의 문제로 고민해야 될 이런 시기가 다가왔다. 어찌 보면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일의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냉철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신 정진화 선생님께 감사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